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에 학교도 이제 대학원도 다니게 되고 뭐 계약하면서 숙제를 받고 이러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를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촬영할 수 있던 시기적인 타이밍을 못 잡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문학TV의 이시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사실은 곧 시험을 보게 돼요. 이게 시험의 주제가 정약용이라서 이렇게 정약용과 관련된 어떤 철학 사상, 경학 사상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마도 제가 이런 사상적인 내용들을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아주 격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겉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내지를 못하는 대개의 이제 인터넷 지식들이 많아요. 인터넷이 아무래도 정보의 바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식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내가 진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알고자 하는 지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책도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책이나 논문이 정약용 같은 분 혹은 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좀 합치되지 못하는 의견이라든지 여기선 A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반대급부에서 B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지? 라고 고민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가서 여쭤보고 이러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릴 생각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정약용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제 강의는 주로 경학 혹은 이제 철학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흐름에 이어서 뭐 실학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테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이분은 크게는 성호학파, 성호이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호학파를 이제 계승해요. 16살 때부터 이익의 학문을 이제 받들고 있던 이익이라는, 성호이익이라는 분들의 이제 자손들인 이가환, 이승훈, 즉 가문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따라서 율곡이 저수를 이익의, 죄송합니다. 성호이익의 저수를 읽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정약용 다산에게 철학적 사상의 영향을 준 또 하나의 분은 이제 둘째 형인 정약전이었는데, 사상적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정약전도 이익의 제자인 권철신에게 배웠기 때문에 정약전과 이제 친했던 정약용이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성후 이익의 학파 안에 속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꼭 반드시 사승관계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런 걸 사숙이라고 해요. 꼭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약간 누구의 제자 뭐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서 결국은 이분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 정도 되는, 혹은 아니면 이분의 책을 읽게 돼서 공부를 배웠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사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숙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익의 제자인 권철신에게 정약전이 배웠는데 그 정약전이 또 정약용에게 그런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권철신의 경전 해석 방법과 다산의 경전 해석 방법이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으로 이제 논문을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얘기가 나오는데, 대학의 경물에서 경물치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물을 물 부분을 이제 물류 본말 사유종시라고 하는 이제 대학 내용이 있는데, 물류 본말로 해석을 한다든지, 치지라는 부분의 치를 지소선우라고 해석한다든지, 혹은 이제 대학의 명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논어의 효, 제, 자는 자해 할 때 자, 그런 개념이랑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든지, 그리고 사단 할 때 단은 단서라는 단자예요. 무엇을 단서냐면 사덕, 인의 예지라는 사덕의 단서를 사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단이 사단의 단이라는 것이 첫머리, 그러니까 단서라기보다는 인의 예지의 첫머리에 속한다라는 해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인의 예지, 즉 사덕이라는 것은 실행 후에, 뭐 본연이 원래 딱 있다기보다는 실행 후에 얻어진 결과로서의 명칭이 인의 예지다
그래서 이제 인도, 뭐 인의 예지도 그렇던 것처럼 뭐 나중에 인심, 도심이라는 것도 마음속에 항상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건 인심이네, 결과적으로 이건 도심이네라고 판단을 한다는 그런 이제 선후관계에 대한 정리법이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경전 해석을 하는 정약용의 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약용이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전의 선배들 혹은 스승들이 해놓은 작업들이 그 기초가 되었고 혹은 그 사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성우 이익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이 영향을 받은 것은 퇴계의 학문이에요. 퇴계라고 하면 누구죠? 이제 우리 퇴계 이황이죠. 퇴계 율곡이라고 할 뻔했어요.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이분의 영향은 그러면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시대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퇴계 이황이 있던 시대는 거의 한 1500년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산이 있던 시대는 정조였기 때문에 거의 18세기 말 무렵이에요.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받을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그 34살 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서암강학회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어떤 학회 조그마한 이제 공부 모임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성호학파의 학풍도 일으키면서 그때 읽은 글들에서 이제 퇴계의 글을 읽어요. 퇴계집을 읽으면서 이제 저술을 하고 이러면서 퇴계에 굉장히 몰입하고 빠져들게 돼요. 그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로 공부를 이제 이분들이 어렸을 적에 그렇게 뭐 성호학파의 영향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관리에 진출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정조 연구를 할 생각이거든요. 정조의 경학사상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파보고 싶은데 정조에 의해서 정조는 잠시 좀 얘기 드리자면 경사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경사강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정조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 관리가 등용이 되면 정조에게는 자기 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권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내가 너보다 이 우리 성리학 사상, 즉 국학을 굉장히 잘 꿰뚫고 있다? 너 나보다 많이 알아? 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토론을 붙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혹은 또 굉장히 싹이 잘 보이는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 1대1로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군과 사의 일치를 주장하는 아주 똑똑한 왕이었는데 이 똑똑한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이 바로 정약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이 23살 때 정조가 정약용만 따로 불러서 이제 우리 그 중용으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중용 강의라고 이제 나중에 책을 엮기도 하는데 중용 강의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크게 재미난 부분은 이제 4단 칠정론에 해당될 거예요. 4단 칠정론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율곡을 지지하고 퇴계의 견해를 정약용은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34살 때 이제 본곡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암강학회, 성우 이익의 종손들과 경학 예학에 밝았던 이삼환 이런 사람들과 공부해서 이때 새로운 이견을 제시해요. 그런 이견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서암강학회가 있었던 겨울에 이제 이웃에서 빌렸던 퇴계집을 새벽마다 아침에 세수하자마자 늘 읽었대요. 읽으면서 30통이 되는 그게 이제 총 퇴계집안의 내용이 30통의 편지 서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편지들 중에서 이제 정리를 스스로 해서 33조목으로 만들고 도산사숭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여튼 이때 이제 서암강학회에서 그 율곡과 퇴계의 4단 칠정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40세 때 이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발기발변이라고 하여 퇴계는 인성론적 입장에서 옳고 율곡은 우주론적 입장이라 또 한편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계보는 나는 내 계보는 퇴계에서 윤휴는 이익으로, 이익은 권철신으로, 그리고 나는 그 권철신의 영향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퇴계, 윤휴, 이익, 권철신, 정약용의 계보를 스스로 설정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다산이란 사상의 사상적 영향을 누가 주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다산이 어떠한 사상을 가졌느냐겠죠. 첫 번째로 이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 성리학적 전체 흐름은 혹은 동양학적 흐름은 인간의 개인적 포인트보다는 전체 속의 하나의 그런 유기적인 그런 결합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 그 개개인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중요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산은 어떻죠? 서양의 학문들을 이제 많이 읽으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면 도덕적 자율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의 사상적 영향은 아까 성호 이익도 얘기했고 퇴계도 이야기는 하지만 뭐 성리학, 원시 육아 사상, 원시 육아라고 하면 이제 논어, 공자와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원시 육아 사상, 그다음에 서학도 받아들이니까 서학 사상, 또 실학이라고 하는 거. 실학은 저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그때 당시 아니었어요. 요것도 잠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실학이라고 하면 마치 기존의 것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반대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실학이라는 것이 정조도 실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왕이었는데 실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써요. 근데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그때 성리학적 흐름에서의 실학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사학한 학문인 불교나 뭐 도가라든지 이런 것과는 대척점에 있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겠어요? 성리학이 실학이다. 과학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우리 성리학을 발달시키고 그다음 성리학의 본연의 자세는 사실은 실용적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학을 얘기한다는 주장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튼 실학, 퇴계사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자신의 윤리를 채웁니다. 윤리사상을 채웁니다. 그리고 성리학의 개념과 구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요. 성리학의 리기 논의가 현실적 실천 문제를 간과한다고 보고요. 학문 반향을 본래의 육아 정신으로 회귀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즉 공자의 사상, 즉 주자의 사상은 조금 엄밀하게 말해서 본연의 육아 사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퇴계 사상과 인간상의 서한 강학회 이후에 굉장히 공유되어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담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상제천과 행사, 사는 일사자고 행은 이제 우리가 행하다 할 때 행자인데 행사의 개념을 들고 와요.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사상의 천이라는 것은 인격적 천이었지 않느냐, 또 실천적인 인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어받겠다라고 이제 그 영향을 받고요.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에는 성기호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성기호설이라든지 실천으로 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맹자의 성성설이라든지 사단설 같은 것들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천주 개념이 나오거든요. 상제천이라든지 천주라는 개념은 과학적 사고, 천주교나 서학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의 사상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천, 인, 심 요것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해서 마치 그 서양에서 하느님과 뭐 이제 성부, 성자, 성모 뭐 이런 개념처럼 이제 좀 들고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리적 정합성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천은 무엇인지, 인은 무엇인지, 심은 무엇인지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 끊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